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1월 1일부터 가치공간이라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기 창업 투자회사인 더벤처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창업계에 들어온 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예전에는 저도 창업 활동을 좀 하다가 5년 전부터 더벤처스에 합류해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 이술지주는 서울대학교 6대 투자기관이고요. 저희가 펀드를 2년 반 동안 3개 달성을 하고 이번에 4번째 펀드를 만들고 진행하고 있고요. 팁스 운영기관도 팁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부 VC에 뒤떨어지지 않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도 원래는 창업가 출신입니다. 창업가 출신에서 8년 사업을 했었고 예전엔 저도 이런 모임을 와가지고 여러분들 얘기 듣는 입장이 있다고 나오고 싶었는데 아무튼 좋은 분들 많이 뵙고 말씀 나누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질문지가 제 손에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읽고 가장 잘 답변해 주신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엄기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관련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 과장님께서 오늘 네트워킹 행사 패널로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촉진과에서 진행하는 어떤 주요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오늘 참석해 주신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창업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크게 보면 창업 저변학대라는 쪽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화 지원이 크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라고 해서 이제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창업 촉진과는 주로 이제 창업 저변학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이런 사업화는 사실 저희과는 아니고 기술 창업과가 있고요. 기술 창업과에서 이제 나머지 초기, 보약, 각종 이제 팁스 이런 사업화 지원을 하고, 저희 창업 촉진과는 주로 교육, 행사, 페스티벌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은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이라는 사업을 우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5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모가 나갔는데, 그래서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을 참여를 하시면은 예선 다음에 본선에 최종 20개 제를 뽑고 총 상금은 1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자가 1등을 하면 3억, 그리고 예비 창업자 중에 1억까지 지원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경쟁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제 컴업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컴업이라는 게 이제 떠오르다, 해당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이런 장점이 잘 드러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잘 발현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 있는 백스코와 서울에 있는 DDP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글로벌 미디어나 투자자들을 초청을 해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그런 이제 미디어 투자자들에게 피칭을 하고 하면서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사업인데 실전 창업 교육이라는 사업 아시죠?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그런 시장 최소 공정 고용이라고 해서 MVP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1인 창조 기업 센터 지원하는 것도 여기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이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보육 공간,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 그런 비용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계시는 두 분의 VC 분들, 최현혁 이사님, 옥승현 상무님께 공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MC로서 각 투자 기관을 대표해서 각 기관에서 보통 어떤 창업 분야에 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네, 질문을 하셨고요. 먼저 최현욱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더벤처스라고 하는 회사는 201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었고 지금까지 순수하게 지분 투자를 한 거가 48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쪽으로 주로 투자를 하냐는 질문을 제가 듣고 저희 회사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특히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블라인드 투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목적이나 업종을 정해놓지 않고 힘이 괜찮다 싶으면 그냥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부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2018년부터 최근 한 1년 반 정도 동안은 어떤 거를 주로 많이 투자했나고 역으로 봤더니 블록체인 기업에 저희가 그 1년 반 동안 16개 정도를 투자를 했었고요. 블록체인 기업에 한 7개 정도 투자를 한 거를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블록체인이라든지 어떤 기반 기술 쪽의 투자가 최근에는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조금 특이하게 저희는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반 동안은 해외 투자가 16개 중에 9건이었고 7건만 국내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저희는 이제 국내 스타트업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해외랑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고 옆에 이제 국승원 상무님도 계시지만 VC들끼리도 요즘에 팀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잘 성장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이런 자리에 또 초대받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목순환 사모님. 그 초기 투자 제일 잘하는 투자자시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더벤처스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더벤처스 얘기를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으려면 좀 약간 좀 이상하네요. 그 서울대 기술지주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온 출신학교들 보면 대부분 기술지주가 있을 겁니다. 네, 중국의 원래 치디홀딩스를 보면서 10년 전에 그 기술지주를 만들었었고요.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학교의 기술 기반으로 사업화를 하고 회사들이 투자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줬는데 그동안은 잘 못했어요. 잘 못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회사 형태로 회사를 만들고 있었고요. 자회사 형태로 이제 지분 20% 이상 가지고 가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서울대는 31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2년 반 전부터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2년 반이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펀드를 3개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VC랑 같은 이제 투자 연결이 된 거죠. 오늘 4번째를 만들고 있는데 그 조합 투자로 1년 반 정도에 지금 한 20개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투자를 했고 그 20개들이 대부분 다 후속 투자를 받았고 밸류를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근데 어떤 영향을 하고 있냐면 좀 저희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물론 기술 기반 이런 요즘 트렌드에 맞는 분들 많이 보고 있지만 보는 포인트는 사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서울대 출신만 투자를 하냐. 근데 반반 들어갔고요. 서울대 아닌 사람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저희는 어떤 데 좀 주목을 하고 있냐면 이 회사가 성장했을 때에 이 사회에 좀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냐 그리고 필요한 기업이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냐 그리고 또 저희가 투자를 함으로 있어서 서울대 기술지주가 이 기업의 밸류에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포인트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많이 손을 대지 못하는 기술 관련 회사라든지 아니면 공기 정화 관련 회사라든지 좀 지금 포인트에서 봤을 때 좀 애매한 과정 단계에 있으면 그거 좀 투자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저희가 팁스를 열심히 하면서 옆에 더벤처스가 팁스를 정말 잘하는 기관인데 저희도 작년부터 팁스를 열심히 해서 작년에 거의 10개 가까이 팁스를 성공시켰고 올해도 이제 9개 팁스 티오를 받아서 벌써 이제 3개 성공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좀 어찌됐건 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술 위주에서는 저희는 그런 기업들을 좀 지원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데 역량을 다해보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모님 일단 연결 질문인데 방금 팁스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기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사업 종료하시고 이제 팁스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좀 어떤 점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팁스 제가 메일을 하루에 한 5건에서 많게는 10건도 받아요. 왜냐하면 팁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각
각 운영사별로 대표 이메일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대표 회사 메일, 그러니까 어드민 뭐 약간 이런 느낌, 서플라이 때문에 저는 제 이메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봐요. 제가 직접 다 보는데 좀 안타깝게 죄송스럽지만 모든 기업들을 제가 뭐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러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저희 펀드 여건들이 있고 맞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다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을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주셨던 분들이 제가 투자로 연결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자들을 만날 때 팁스든 팁스가 아니든 좀 하나의 점들이 연결돼서 성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만나자마자 막, 아 너무 좋아요, 투자를 드릴게요, 제발 저 투자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있는데 되게 드문 거예요. 그런 회사는 되게 드문 거예요. 전반적으로 제가 투자한 경우도 보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봐왔는데 처음엔 좀 미숙해 보이지만 그 하나의 행동들이 점들이 쌓여서 올라가는 것들을 보이면 거기 사실 이 사람들의 신뢰도 생기고 믿음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팁스에 있어서도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쪽에 계신 김성현 김구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창업 초기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만약 제공을 해야 한다면 그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구나 대표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했는데요. 저는 사실 좀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회사에 있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가 아니라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부터 창업을 해서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새로 음료 쪽을 새롭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지? 되돌아보니까 저는 그냥 기본적인 도덕성 안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나 적게 벌면 급여를 밀지 않는 게 회사의 복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1명의 직원들이 다 같이 함께 즐기고 함께 성장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최선의 복지라는 것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기업들의 비딩에서 이런 복지보다는 우리 기업 문화와 이런 그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함께 살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최대한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연결된 질문인데요. 그 스타트업의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직원 채용일 겁니다. 그럼 김구나 대표님께서는 이제 인력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또 어떤 창업 성장 시점별로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 게 좋을지 우선 초기에는 사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늘 기업의 숙제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스타트업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좀 지켜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 때를 놓치지 않게끔 저기에 이제 정말 필요한 인력이면 감행을 해서 모셔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좀 많이 지켜보고 그 사람의 결이라든지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그런 성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은 사실 배우면 되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발전하거든요. 근데 그럴 의지가 없고 성품이 곧지 않은 사람은 성장도 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봅니다. 네,
여기 계시는 대표님 중에 이은승 대표님께서 저희 정부 지원 정책 중 한 가지로 연계과장님께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요. 저희 기창업자가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분야로 창업을 한다면 그것을 예비 창업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민원성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내가 뭐 그 사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 받은 건 하나도 없었다. 근데 폐업을 했는데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하고 싶다. 예비 창업자냐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기존의 사업들이 너무 복잡하고 좀뭐 이름만 가지고는 사업을 알 수 없었고 대상이라든가 어떤 사업은 예비 창업자에서 1년 창업 1년, 어떤 사업은 뭐 이제 창업자한테 3년까지, 어떤 사업은 뭐 5년까지, 어떤 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또 사업의 기능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 어떤 사업을 지원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비 창업, 그러니까 전혀 창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들, 그리고 초기 창업,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한 후에 3년까지, 그리고 이제 도약 패키지라고 해서 4년부터 7년까지 이렇게 연차별로 사업을 좀 쪼개서 그 안에서는 기능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핀테크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제조 쪽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단순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과연 폐업을 한 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복잡한 문제가 2종이냐 본종이냐, 그리고 폐업을 언제 했느냐, 3년 전에 했느냐 5년 전에 했느냐, 그럼 이걸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거고 어떤 것도 인정을 안 할 거냐라는 게 사실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다 보면 다 또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행정 편의적으로는 가지 말아야 하지만 또 너무 복잡하게 가면 그게 다 또 받는 분들에 비해서 안 받는 분들의 불만이 많다 보니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일단은 창업을 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그 대신에 그분들이 다른 지원 사업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폐업을 했었던 경력이 있으면 제도전이라고 해서 제도전 쪽에 또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면 폐업을 했지만 다시 창업을 하신 분들은 초기 창업자로 지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중에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제 투자 분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두 분께서는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신 경험이 많으실 텐데 투자한 기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대표님은 다른 창업자분들과 어떠한 다른 점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사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투자를 했던 회사들 중에 이 질문에 좀 생각이 나는 회사 3개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말씀드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회사고요.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외국인 분이에요. 외국인 분이고 이제 의뢰 많은 외국인 분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여자친구가 한국에 생겨가지고 오시고 했던 케이스인데 원래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잘했던 개발자였고 저랑 어떻게 친분이 생겨가지고 좀 축구도 하고 되게 술도 마시고 이렇게 좀 즐겁게 지냈는데 하루는 갑자기 되게 그 회사도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코파운더급이었는데 지분 단축에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홍삼을 미국에다 팔겠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뭐 홍삼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한 2013년도 정도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집에다가 박스를 막 쌓아놓고 아마존에다가 자기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더니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순간 아마존에서 그쪽 건강기능식품 태블릿 쪽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1밀리언씩 수익도 가져가고 굉장히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안트레프리너십을 봤죠. 이 친구는 개발할 때 굉장히 잘했었고 그리고 어떤 장사를 할 때도 굉장히 어떤 진정성 있게 고객들을 대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몇 년 만에 1등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참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블록체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술 오리엔티드된 블록체인인데 뭐 조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느리니까 그걸 이제 좀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게 자기가 만들어준다는 거였는데 사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블록체인 투자를 한 거였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스터디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됐던 상황도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이 친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화이트페이퍼라고 하죠. 이제 백서 뭐 이런 것도 사실 없던 회사였는데 거의 만나자마자 투자 결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 회사가 이제 그쯤에 출시됐던 블록체인들 중에 가장 빨리 세계에서 50등 안에 이제 진입한 토큰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이더리움 진영에서 대표적인 블록체인으로도 성장했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됐었는데 저희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했었고요. 이걸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나머지 이제 2개 회사도 가장 잘된 기업을 뽑으라면 이 회사랑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엘리베이션이 최근에 이제 거의 1,0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가 투자하는 건 굉장히 적은 밸류에 투자하거든요. 뭐 10억 혹은 그 언더에서 투자를 하는데 1,000억이 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사실 처음에 이제 가져왔던 어떤 아이템은 굉장히 저희 투자 심사역들이 많이 동의를 하지 않았던 아이템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친구였고 거기서부터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이 친구 역시도 기업가적인 어떤 정신이나 기질이 굉장히 괜찮은 친구여서 뭐 그런 사업적인 디테일 말고 이 친구한테 투자를 합시다,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합시다 했었던 게 아이템은 계속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법인이 바뀐 건 아니지만 안에서 계속 이제 작게 혹은 크게 피보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지금 AV 창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에 이제 나타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면 결국은 창업자가 해낼 수 있는 거고 불확실성은 계속 다가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바꾸고 또 위기가 다가오면 돈이 없어지면 그 주변에 누가 남느냐 그럴 때도 그 창업자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투자했던 게 그렇게 잘 되고 있고 주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이제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뢰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 때 투자자들이 조금 투자 결정을 쉽게 매기는 것 같고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투자거리 많았네요. 저도 좀 제일 지금 스쳐 지나가는 회사가 꽤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뭐 성장형들이지만. 근데 제가 뭐 외부 강연이나 이런 걸 가면 주로 소아랩이라는 회사를 원래 말씀 많이 드려요. 워싱턴 쪽에 지금 실리콘밸리에 앤드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인텔이 있는데 소아랩이랑 세계가 뭐 폭스뿐이라는데 보통 항상 좀 소아랩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안에 누적 한 390억 투자를 받았고 한 1,000억 정도 받았죠. 근데 기술주주와 최초 투자를 했던 사례고 저희가 하는 비도로켓이라는 이제 그 엑스레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말고 저는 아직까지 성장하진 않았지만 좀 에피소드가 있던 기업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실만한 회사를 수 있을 거예요. 오픈더 테이블이라는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를 하냐면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홍진영 씨 언니라고 있는데 홍진영 씨 언니가 처음에 마침서 흑산 공장이라고 나와요. 그 제품이 이제 거기 제품이었어요. PPL을 한 게 아니고요. PPL 하려면 2,000만 원 쓰는데 그 홍진영 언니가 정말 그걸 좋아하고 사본 거예요. 저희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저희 뭐 다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투자했을 때보다 저희가 투자한 지 한 1년 5개월 됐는데 투자한 이후로 밸류가 4배 가까이 올랐고 그 중간에 투자 10배 받았고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에서 GS 리테일이랑 같이 하는 분들로 GS25C 이제 그 제품들 HM 만들고 펜트레이션 넣기 위해서 저희가 구주를 팔았습니다. 구주를 팔았고 되게 빠르게 좀 성공 사례가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그렇게만 보면 이제 되게 좋은 회사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처음에 할 때 클라우드 펀딩 뭐 한다고 했었어요. 회사를 그 2명이 이제 저희 학교 출신 제가 되게 친한 후배들인데 그 둘이 몇몇 제가 다 알고 근데 이제 그들 둘이서만 회사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뭔가 부족해 보여서 사실 그때는 투자를 못했고 계속
지금 쪽 사업에 대한 좀 어프로치 이런 것들을 했었고 좀 음식 쪽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서 당시 이제 음식 회사를 하던 당시에 이제 어떤 여자 대표님, 물론 저희 학교 출신이 아니고 또 다른 또 호텔 저희 학교 나오고 그분들하고 회사를 합치게 그분들 회사를 합쳐지게 되면서 당시에 근데 합치니까 또 다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투자를 안 했어요 당시에. 선택가 좀 불이 꺼진 적이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 좀 짜릿했던 순간이 그때 당시에 투자를 거절했던 이제 투자사가 3배가 넘게 되는 밸류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때 그 회사를 몰라서 미안하다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 후배들한테도 기분이 좋았고 또 당시에 저희가 투자하기 전에 그보다 더 작은 밸류의 엔젤 투자자를 소개를 해줘도 이제 그분도 투자를 하겠었는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버셨죠. 그 엑시트를 할 때 같이 엑시트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파티를 한번 열어주셔가지고 창업주들하고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이런 문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앞으로 물론 갈 길은 멉니다. 더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콜드콜로 와가지고 제가 발견했던 게 있는데 대부분 다 콜드콜이 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봐요 잘. 보기 힘들어요. 근데 보는 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저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보고 갑자기 이거 저희 밑에 있는 심사역이 저한테 사부님 저 이거 그냥 회사 뭐 드랍메일 쓸게요 이래요. 템플릿도 나가요 그냥. 뭐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뭐 좀 평양성 있어 보이지만 저희가 하기에는 뭐 어쩌고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보고서 야 봐야지 뭐 이걸 왜 안 봐. 근데 그 이유가 사업계획서 안에서 뭔가 좀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데. 근데 그분들이 왔는데 딱 왔더니 대표가 있고 그 사업계획서 내에서는 이제 대표만 이제 소개가 돼 있었으니까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그분이 코스닥의 최연소로 상장하셨던 이모션이라는 1kg라는 애를 만들었던 웹 매니저이셨고 그 회사의 정주영 대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정주영 대표님 아니세요? 저 아세요? 아니 창업가 출신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느냐. 근데 여기 왜 오셨냐 했더니 자기가 육성하는 회사인데 자기가 첫 번째 엔젤 투자를 했고 이 친구가 투자를 유치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콜드콜 보냈더니 연락이 와서 그저부터 신기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당연히 이제 얘기가 진행이 잘 됐겠죠. 근데 정말 그 광고 작업 솔루션을 개발한 에디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인데 당시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월 매출 200~2천만 원 했어요. 근데 지금 한 1억 5천 원 했고요. 그게 이제 광고 작업 키워드를 바꿔주는 회사인데 에드테크 쪽에서는 정말 큰 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MP 중에 하나인 트론스턴 자산운용의 120억 밸류의 수업 투자를 리플하면서 이제 어젠가 도전했어요. 그래서 밸류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좋은 인연으로 이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좀 근데 피어스페이스라는 그 농산물 유통 공기 정화. 그러니까 얘네 쪽 물건을 쓰면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갈때 1위라고 하는 거예요. 광촉매랑 이제 이온 제거 이완 이 사람하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표는 우리 학교지만 여성이세요. 여성 CEO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한 20년 동안 했던 연구를 뜯어 말린 거예요. 아버님이 동의대 교수님인데 그 아버님한테 왜 되지도 않는 걸 하냐 아침만 힘들게 아버지를 말리다가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할게. 저희 학교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박사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국 교통대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자기 누나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던 거를 제가 그래서 팁스 발표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분들을 1년 반 동안 봤다. 왜냐면 그분들 투자 받으려고 다 거짓말로 투자를 안 했어요. 왜냐면 촉매, 광촉매 이걸로 투자한다는 건 다 거짓말로 거거든요. 근데 1년 반 동안 어쨌든 그걸 데이터로 검증을 해냈고 그 팁스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이 부녀들의 꿈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너무 잘 됩니다. 그 싱가포르 정부한테 이걸 투자받았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물론 이제 실패 사례도 있겠죠. 힘든 사례도 있겠는데 그런 꿈들을 같이 옆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 창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실패한 창업가였거든요. 잘 빠지는 것 같지만 근데 그런 훌륭한 창업가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같이 그 꿈에 걸어가는 여정에 옆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건 너무 행복하죠. 그 정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구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해주실 어떤 피칭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 명확한 게 좋은 것 같고요. 어떤 걸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전달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김성현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파트너사와의 이제 협업도 중요할 텐데요. 혹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발굴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되게 많은 정말 내노라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회사의 네임밸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담당자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좀 부딪혀서 그 사람과 정말 작은 일부터 먼저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부딪혀서 넘어져도 보고 그 실행도 해보고 저희는 이런 실행성을 좀 위주로 걸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봐라. 그리고 그 회사와 함께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작은 일이어도 완성을 먼저 해봐라. 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사전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사전 질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여기 대표님들께서 아직 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즉석에서 좀 질문 몇 개를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좀 몇 개 들어주시겠어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주신 거 지참해서 앞으로 이제 범인을 꾸려나갈 즉 한 3일 전에 범인 전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게 대표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아이템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던가 전체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짤 때 실제 이제 창업을 해보셨던 두 대표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언제 또 추가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되고 또 언제 또 직원 채용이라던가 뭐 이런 마스터 플랜을 짜실 때 어떤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하셨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건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은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고요.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한테는 대표한테는 늘 숙명이잖아요. 어떻게 자금을 잘 융통해올 것인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 해의 플랜 그리고 우리의 장기적인 플랜까지 5년, 10년 계획을 일단 먼저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간을 오랫도록 좀 두면서 장기적으로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6개월 단위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해서 그때 적기의 금액과 그 다음에 사실 인력 같은 경우도 큰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장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되는 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또 추가로 인력을 모셔오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사실 딱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시기보다는 대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촉을 세우시고 계획과 그리고 변수에 능수능란하게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김선현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100만 원 자본금으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증가를 해서 1억으로 만들어놨는데 스타트업 초기에는 사실 되게 여러 변수가 많고 넘어지는 일도 많고 깨지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 대표님의 그 마음가짐과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사진들이 저까지 3명이에요. 네, 그분들이 다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그 기업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이제 내 주머니 베푸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복지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다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1년 플랜은 어느 정도
세워놓고 내가 이 기간에는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꼭 시점을 보고 꼭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달려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인원이 언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대표님이 잘 판단하셔서 네, 그 인성을 보고 잘 뽑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되셨나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고 토크 콘서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